저번에는 세일러 멱살 잡았었는데 오늘은 트럼프 네. 멱살을 네. 번갈아 가면서 세상에 안 좋은 소식을 계속 시장에 흩뿌리고 있어서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네, 전날 저녁에 이란과 미국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네. 비트코인도 가격이 좀 떨어졌고, 근데 사실 뒤에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웃고 있는 건 뭐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로서 떨어지면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도 대량 매수해서 엔나보도 올리고 뭐 평균 매수 단가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였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저 양반은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포지션이 됐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원래는 아니었잖아요. 아주 빠르게 많이 단기간에 오를 게 아니면 지금은 차라리 좀 떨어지는 게 낫다. 네, 네.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게 오히려 낫다. 뭐 이런 만평이었고요. 이제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제 저녁부터 오늘 이제 아침까지 제가 작업을 하면서 나왔던 뉴스 헤드라인들 한번 이제 모아봤는데요. 좀 정신 없어 보이실 것 같은데 실제로 정신이 없었던 뉴스 소식들이었긴 했습니다. 갑자기 저녁에 밥 먹고 있는데 이제 다들 식사하고 계실 시간에 트럼프가 이란 간의 종전 MOU가 끝난 것 같다. 여기서는 뭔가 이제 그러면 종전 무슨 말인가 하나? 했어요. 뭐 약간 헷갈리잖아요. 네. 근데 뒤에가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되게 부정적인 이제 신호가 있죠. 그래서 뭐 유가도 갑자기 오르고, 그리고 미 국채 장기채도 급등했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다우나 S&P 같은 경우에 좀 하락하면서 미국 시장은 혼조 마감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이틀째 미국이 지금 벌써 트럼프의 지시로 인해서 이란을 공격하고 있다고 해요. 네. 지금 호르무즈나 뭐 페르시아만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막 이런 헤드라인도 나오면서 유가는 장중 한때 뭐 $80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또 보시면 이게 브렌트유는 지금 가격이 $78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6월 19일 이후에 최고치고 WTI 이쪽은 이제 $73인데 역시 6월 22일, 그러니까 6월 중순이나 이제 6월 말쯤 이후로는 두 개 다 좀 최고치를 찍은 상황입니다. 뭐 안정돼서 뭐 $60까지 이제 다시 내려오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또 $80까지 터치를 장중에 했다고 하니 앞으로 좀 유가가 다시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가능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렇게 만약에 정말로 다시 한번 뭔가 전쟁이 시작되는 느낌이 나면 또 유가 정말 이렇게 바로 오르고 네. 그러면 또 유동성이 없어지니까 비트코인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번에 좀 좋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예, 게요? 뭐가 좋았다는 거죠? 휘발유 가격이 같이 좀 나눠요. 떨어져서 떨어졌을 때. 조금씩 낮아지는 게 보여서 이제 다시 1,800원대 저는 이제 좀 옥탄가 높은 걸 넣고 있는데 그래서 좀 많이 부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다시 또 2,500원, 600원 뭐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겁이 납니다. 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 게 어제는 네. 굉장히 험하게 얘기했어요. 아까 예. 헤드라인 쭉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국내 뉴스들은 좀 점잖게 헤드라인을 뽑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해외 뉴스들 같은 경우 속보 그럼 바로 욕부터 나와요. 트럼프가 무슨 욕을 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헷갈리지 않고 이제 좋은 시절이 갔구나. 네. 그리고 약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어제는 긴장도가 굉장히 높았다가 네, 또 맞습니다. 새벽에 잠깐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약간 말을 바꿨는데 네. 모르죠. 좀 그쵸. 모른다고 어떻게 생각합니다. 되는지는 모르는 건데 네. 그 얘기를 하고 공습을 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렵네요. 네. 근데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전쟁의 확률은 확실히 낮다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높다기보다는 낮다. 이게 약간 지금 좀 애매합니다. 어떤 부분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쟁을 또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정말 이제 중간 선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물가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은 상당한 좀 위험 부담이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게요. 어쨌든 중간 선거 코앞에 이제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다시 좀 미국에 유리한 협상안을 가져오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7월 중순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예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아예 전쟁을 아예 일으켜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끝내버리겠다. 배경이 왜 그럼 갑자기 트럼프가 급발진을 했냐? 그쵸. 그게 아니고 네.
이란이 계속 잊어버릴만 하면 호르무즈 지나가는 이 배들을 맞아요, 드론 같은 선박들. 걸로 이렇게 슬쩍슬쩍 건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 상선들인데 네. 또 심지어. 그리고 이제 그 배가 침몰되진 않지만 누가 봐도 되게 위협을 느끼게끔 이렇게 살짝 일부러. 스크래치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휴전 협정 위반이다. 그렇죠. 예. 또 반응을 안 하면 트럼프가 지금 쫄아가지고 지금 물가 때문에 이게 잡혀 있다. 네. 근데 이란 입장에서 왜 자꾸 이런 행동을 하냐면 이란은 걱정이 뭐냐면 네. 지금 이 협상이 계속 연장될까봐 걱정인 거예요. 연장될까봐 걱정이라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네. 중간 선거가 지난 다음에 다시 이란을 두드러 팰 수 있지 않습니까? 잠시 조용했다가 그렇죠. 중간에 그때까지 중요한 거 지나가면 또 다시 공격할까봐 무서워서. 호르무즈 열고 예. 그리고 이제 석유 이렇게 하는 유가 척하고 내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중동에도 이제 전쟁하면서 굉장히 피로감이 높은 나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들도 좀 쉬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를 두드러 패면 어떡하지라는 우당탕탕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할까봐. 네, 그래서 약간 예. 계속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 네. 다행입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네. 네. 하지만 또 이걸 빌미 삼아서 위험자산 예. 가격 굉장히 요동치겠죠. 비트코인도 어제 6만 그러니까요. 1000달러대까지 밀렸었습니다. 네. 우선 뉴욕 증시 한번 보시면요. 네. 네, S&P 약보합 마감했죠. 근데 다우 지수는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나스닥은 그래도 강보합 마감하고 뭐 필라델피아 보시면 2% 올라왔는데 이제 특정 그 종목들이 좀 선방을 해서 좋은 성적을 그래도 낸 것 같습니다. 뭐 보시면 이제 애플이랑 브로드컴이 소식을 하나 냈었죠. 애플이 브로드컴한테 뭐 2031년까지 3억 달러 이상 규모의 미국의 뭐 무선칩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했는데 양사가 이것 때문에 좀 브로드컴이 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3% 넘게 이제 상승을 했고, 네, 브로드컴은 4.83% 정도에서 5%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또 H200을 중국에서 좀 사갈 네,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올랐습니다. 중국이 자국 AI 기업들한테 이제 H200 칩 구매를 좀 제한적으로 허용할 거다라는 이런 소식을 좀 전하면서 거기에 네. 엔비디아가 좀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 오늘 국장 하시는 분들, 특히 한국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금 비트코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삼전 닉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요. 애플이 이렇게 많은 칩을 선 주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네. 진짜로 애플이 아이폰을 미국 안에서 만들 건가 보다 이런 생각,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네. 인도에서 또 해킹 사건이 있었죠. 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설계가 또 유출이 됐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거 진짜로 미국에서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삼전닉스나 이런 이제 주요한 고객들이 좀 감소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 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계속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64,000달러를 돌파해서 좀 안착하나 싶었는데 거의 터치 수준에 잠깐 머물렀다가 계속 좀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좋은 소식이 계속 뭐 딱히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강력한 상승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가격이 계속 정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과 이란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또 이제 비트코인 역시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서 어제는 가격이 좀 계속 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AI 픽아웃 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순환매가 종목별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ETF 좀 자금 흐름을 오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전날 집계는 아직 다 나오지 않았고 제가 방송 직전에 좀 확인했을 때는 일부 한 4개 정도가 집계가 됐는데 3-4개 정도 집계가 됐는데 어쨌든 그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순유출 오늘은 순유출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도 사실 저번 주 말부터 뭐 이번 주 초까지는 이렇게 순유입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일간 기준으로. 네. 그래서 좀 이제 자금이 들어오나 싶었는데 오늘은 또 약간 순유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 이게 좀 주간 기준으로 다시
현재는 순유입이지만 순유출로 갈 수 있을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5만 8천 찍고 한 10% 정도 올랐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조금 조정받은 상태인데 여기서 또 다시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반등을 할 것인지 네. 그런 부분들이 보시면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풋옵션 선호가 좀 강해진 지금 상황이고요. 네. 미결제 약정도 좀 감소해서 공격적인 좀 신규 공매도보다는 포지션 축소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도 3,100억 달러대로 좀 줄어들어서 약간 전반적 유동성이 지금은 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ETF가 두 가지 역할을 네. 하거든요. 이게 신호를 받아서 증폭해주는 일종의 지표 역할을 하고 또 네. 하나는 그냥 별다른 뉴스나 호재가 없어도 그냥 자기들이 돈이 막 사면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팔았다 샀다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전자인 것 같고 시장의 어떤 신호가 하루 늦게 ETF 순유입으로 혹은 순유출로 네. 나타난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어제 6월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네. 내용 있었죠? 일단 내용 중에서 좀 인상 깊게 전 봤던 건 이제 참석자들의 변화인 건데 FOMC 네. 이제 관계자분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3월과 6월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하단을 먼저 보실게요. 생각보다 저번에 이제 발표 났을 때보다는 네. 내용을 직접 까보니까 좀 더 매파적이었다라는 게 좀 보였고 아, 네. 그래서 3월에는 사실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표가 12명 정도 나왔는데 예. 지금은 이제 6월 건 1명으로 확 줄었고 그렇죠. 연내 금리 인상은 3월에는 1명도 없었다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회의 참석자는 총 18명이었고요. 상당히 좀 많이 변화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숫자로 나오니까 되게 적나라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9대 0에서 1대 12로 네. 네. 그래서 완전히 변해버렸네요. 일부 의원 중에서는 즉각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 바로 해야 된다. 지금 올리자. 네. 바로. 6월에 지금 올리자. 네.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긴 시간을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변화인 게 최근에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네.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분이 아마 연준 의장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계속 인하를 하자. 트럼프가 인하하자고 하니까 네. 보조를 맞춰주다가 연준 의장이 딴 사람이 됐잖아요. 네, 안 케빈 되고 워시가 나니까. 됐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이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예. 이거 물가 심상치 않다. 금리 올려야 될 것 같다. 음. 180도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서너 명 정도였던 금리 인하파가 숫자가 하나가 더 이제 떨어져 나갔고 네. 요게 아마 사실 FOMC 의사록의 내용을 좀 미리 보여주는 스피치였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크리스토퍼 월러가 나와서 얘기했던 그 네. 것 자체가.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고 이 방송 출연하시는 몇몇 분들도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뭐 시중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금리 못 올린다 라고 그러니까요. 하시다가 네. 이제는 약간 그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아, 의사록을 보고 의사록을 나니까요. 보니까 숫자를 찍히잖아요 지금. 네. 아 이게 진짜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마침 어제 다시 호르무즈 막히면서 유가가 또 올라갔죠. 네. 네. 이게 케빈 워시가 한창 뭐 청문회나 그 전에 얘기했었던 부분에서 AI도 많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네. 네. 뭐 AI가 생산성을 높여줘서 금리 뭐 인하에 좀 약간 역할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실제로 회의록에서는 이 AI 투자 확대로 인해서 이제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게 작용하고 있다. 뭐 유가나 뭐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 이란과 미국 간의 그 전쟁으로 인한 유가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심지어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관세 영향, 고관세 네. 영향, 그리고 AI 투자 확대로 인한 이 수요 증가 때문에 계속 금리 인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계속 한 점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약간 지금 편집장님은 그래도 약간 기자시니까 중립적인 입장을 좀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네. 아, 어떻게든지 부탁드립니다.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투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뭐가 핑계였냐면 네. 관세 때문에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네.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고 그걸 잡으려면 이제 다시 우리 물가 잡아야 되고 또 네. 하나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물가 네. 잡으려면 인상해야 돼. 요게 이제 인상파의 주요 논리였는데 갑자기
6월부터 AI 투자 확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AI 투자 확대가 캐펙 숫자가 많아지면서 음. 뭐 구리도 필요하고 그렇죠.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 굉장히 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네. 호르무즈가 열려도 AI 투자 확대가 줄어들지 않으면 물가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네. 이렇게 뭐 증시 시장이 또 너무 활발해지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하면 더 과열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철벽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우리 인하. 저희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음. 그게 아니라 이제 연준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금리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금리 너무 헷갈린다. 이게. 연준에서 원하는 건 어쨌든 안정화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제 안정화를 그러다 원하는 건데 보니까 네. 이제 금리 인하보다는 물가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예, 근데 유동성 측면이나 이제 저희 코인, 크립토 자산 측면에서는 사실 인하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는 안 들던 이유가 튀어나오니까 새로운 저희 입장에서는 방향을 정해놓고 이유는 계속 껴맞추기. 까맞추는 계속 껴맞추는 느낌이 있는 거죠. 들어와 이런 거죠. 그리고 네. 또 하나 뭐냐면 최근에 예. 그 케빈 워시가 그 중앙은행장들 쭉 모여가지고 네. 이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ECB 주도에 네, 포르투갈에서 포르투갈에서 열렸었는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 나는 아직도 AI 생산성으로 물가가 내려갈 가능성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크리티컬한 부분이라 봅니다. 지금 정반대의 시각인 거예요. 그렇죠. 네, AI 때문에 사실은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많은 연준 위원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케빈 워시는 저희 거꾸로 AI 생산성이 올라가면 물가가 내려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톨이의 길을 걷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네. 어제 근데 시장 반응은 그렇게 큰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어제 FOMC 의사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실제로 반응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이란 소식 때문에 유가가 많이 휘청이고 장기채가 오르다 보니까 그게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아니, 사실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이윤수 대표님 오셔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 하고 가셨는데, 이제 뭐 금리 인하가 되고, 뭐 동결이나 인하가 되고, 그러면서 달러 약세 오고, 뭐 이러면서 코인이 조금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미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때 이제 네. 우리가 가정했던 거는 금리를 안 올릴 것 같고 일단 올리더라도 한 번 정도 올릴 것이다. 네. 이 정도였는데 그 전망이 이제 조금 의사록 바뀌게 되는 때문에. 거죠, 의사록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반영이 될지 언제 반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미 이제 이건 오픈이 된 거는 이런 내용들이 오픈이 됐다. 네, 맞습니다. 라고 저희가 전달드리고요.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좀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요. 네, 지난달 토크나 주식 거래 좀 결과를 집계를 했는데 매체에서 이 코베이시 레터라는 곳에서 집계를 한 거고요. 34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를 이제 기록했고 특히 그 중에 90%는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동안 뛰었죠. 이 온체인 토크나 시장이 이제 광속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재작년 6월 그리고 작년 5월 그리고 이제 이거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못 적었네요. 2026년 6월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점핑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솔라나가 왜 잘 나가냐 했더니 이 주피터라는 온체인 거래 플랫폼의 영향이 좀 컸었는데요. 예. 저널 성장세는 특히 이제 스페이스 X IPO 때문에 이런 온체인 토크나 주식에 대한 수요가 좀 몰렸고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24시간 쉴 틈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온체인 거래에 대한 약간 홍보도 되고 니즈도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가지고 급증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피터 이 플랫폼이 특히 뭐냐 했더니 뭐 파생부터 뭐 그리고 랜딩, 스테이블 코인까지 다 묶은 약간 디파이계의 슈퍼 앱이다라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고요. 또 지난 5월에는 시큐리타이즈랑 점프 트레이딩 그리고 주피터가 같이 협업해서 완전히 규제된 토크나 주식 스택도 이 솔라나에 론칭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가지고 솔라나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한 이 토크나 주식 거래가 굉장히 높은
네, 성적을 기록한 걸로 보입니다. 네. 아, 다들 슈퍼앱 막 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약간 어느 것이 웹3계의 이길지. 예. 매스 어둠션이라는 게 하나의 뭔가 메타 키워드였다면 지금은 슈퍼 앱으로 변해서 모든 걸 한 앱에 다 때려 넣은 그런 걸 좀 다들 사업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저희가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네. 토크나 주식이라는 거는 본주를 거래하기 힘들 때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네. 코인 업계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네. 장이 안 좋아지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반도체도 좀 꺾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 하락장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락장이 오면 어디부터 유동성이 빠지냐면 코인 이런 쪽부터 빠집니다. 아, 요런 확장되어 있었던 시장, 토크나 주식부터 토크나 빠집니다. 주식. 예. 예. 갑자기 확 성장한 시장들 네. 네, 많이. 그리고 이제 원래 본래 이제 사람들이 주식 거래하던 그 트레이딩 하던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에 네. 가장 나중에 빠집니다. 그래도 분위기를 봐서는 지금 뭐 90%나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좀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 네. 아직은 조금 더 버텨주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 여기도 잠깐 등장하잖아요. 시큐리타이즈 최근에 이제 뉴욕 거래소에 상장했는데 네. 여기가 최근 한 이틀 동안 20% 넘게 가격이 빠졌습니다. 이미 주가. 네, 뒤에 한번 얘기가 나올 건데, 준비하셨나요? 네, 시큐리타이즈는 아니고 네. 이제 아담백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할 예정이었는데, 네. 네, 시큐리타이즈가 상장을 했는데 성적이 처참. 네. 처참해요. 네. 상당히 근데 웬만 괜찮았어요. 처음에, 괜찮은 네. 상황을 유지를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갑자기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이 오. 영향이 이게 그 모두가 잘 나갈 때는 다 올라가는 주식에 올라타고 싶어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애매한 것 같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유동성이 빠지냐면 여지없이 그런 세컨드 마켓부터 빠집니다. 시큐리타이즈가 사실 이제 거기를 온보딩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 지금 주가 자체는 그렇게 뭐 사실 높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네.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제 솔라나 90% 장악했다. 요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입니다. 5월 벌써 때문에 과거가 되었군요. 네, 참고를 네. 하셔야 6월, 됩니다. 네, 6월 6월. 데이터입니다. 네. 네, 전화. 며칠 안 지났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또 확 변해버렸네요. 그 사이에. 네. 네. 예. 어쨌든 근데 솔라나가 그 와중에서 네.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좀 알아둘 필요는 있는 네, 이제 솔라나가 오르면 이러한 이유들이 있어서 오르는구나라고 한번 배경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엘리 벤사손 트위터 내용을 X 내용을 하나 또 가지고 왔는데요. 네. 네, 엘리 벤사손이 이제 지켓시 창업자 중에 한 명이면서 스타크웨어의 이제 그 CEO이기도 합니다. 되게 재밌는 내용을 게시물에 게시했더라고요.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는 거 사실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비트 맥시 분들이 당연히 막 아주 때로 몰려들긴 했는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장들이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엘리 벤사손이 비트코인 2,100만 개의 공급 상한을 폐기하자. 대신 연간 발행률 4%로 대체하자라는 건데요. 이 내용이 되게 재밌었는데 이거는 이제 인구 상승률에 비례해서 4%로 제한을 한 거고 이 연간 발행률 상한 4%는 나름의 좀 그 논리와 근거가 있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가 주요한 근거가 두 개를 들었는데 개인키 분실이 이유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채굴자 보안이 붕괴되기 때문에 이런 예. 상한을 좀 제한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일단 사토시 지갑에만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묶여 있고 그리고 뭐 230만 개에서 한 4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 이제 이런 개인기 분실로 인해서 이 정도 수량의 비트코인이 영구적으로 이제 소실될 걸로 추정이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뭐 매년 4% 정도 상한하는 건 나쁘지 않다, 합리적이다라는 본인의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또 이제 거래 이제 채굴자 보안 이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얻는 인센티브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것들 이제 블록을 생성을 해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고 또 이제 거래가 일어났을 때 이제 거래 수수료를 받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다 채굴하고 나면 블록을 다 채굴해서 비트코인을 다 보상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이 하나 사라질 테니까 뭐 채굴 업체들이 계속해서 또 뭐 매도를 진행하지 않겠냐. 왜냐면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수가 점점 적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뭐 올해 1분기에만 벌써 채굴 업체들이 32,000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가지고 이런 제안을 낸 건데 당연히 이제 커뮤니티 반응들이 난리가 많이 났었습니다. 네. 일단 커뮤니티 반응 보기 전에 저도 저걸 라이브로 봤거든요. 네. 올라오자마자 X 하고 있는데 올라와가지고 봤는데 처음에 이 양반 술 마셨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네. 지금 이 사람이 원래 하던 프로젝트 본체 스타크웨어가 거의 지금 가사 상태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프로젝트나 잘하지 갑자기 비트코인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스타크웨어에서 론칭한 게 스타크넷이라는 네. 네트워크인데 이더리움 레이어 2 기반의 프로젝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아니 너 지금 이더리움 가격 안 좋다고 비트코인 커뮤니티 와서 행패 부리냐. 뭐, 이더리움이나 잘해라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비트코인은 사실 네. 지금 2,100만 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 매 사이클마다 고점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더리움은 사실 2021년에 기록했던 사이클을 이번에 못 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더리움은 지금 무한 발행입니다. 사실 네. 인플레이션율 적용을 해가지고 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양반이 얘기할 게 아닌데 어쨌든 반대가 굉장히 당연히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네. 뭐 일단 당연히 2,100만 개라는 제한된 공급 양은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철학이자 그리고 사토시가 내건 되게 강력한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 기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약간 규칙 같은 거였는데 룰인데 이런 걸 파기할 수 없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토시 단위로 나눠서 우리가 거래가 되니까 그걸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급량이 정해져 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 하루 사이에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4% 상한이 이제 뭐 해봤자 무제한 인플레이션이랑 결국 다른 거다. 뭐 이런 주장도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이제 그 반대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내용들을. 이 사람의 이야기는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는 하드포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인가요 지금? 이거 옮기라는 할 수밖에 거예요? 없어요. 저렇게 하려면. 네. 그죠?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 문제가 뭐냐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굉장히 큰 차이 중에 하나인데 비트코인은 지금 이걸 만든 사토시 네. 이 창립자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미 죽었다. 네. 이미 세상에 없다라는 세상에 전제 없다라는 하에. 것이 정설이고 네. 사실 이제 이더리움은 비타릭 부테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렇게 많은 어떤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 창립자가 살아있는 덕이 굉장히 큽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의견이 빨리빨리 모이니까. 네.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다 자기가 잘났다고 나도 비트코인 갖고 있는데 난 싫은데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쉽지 않다. 네. 뭐 쉽지 찬성은 않네요. 굉장히 극소수였고 대부분 반대, 중립 일부, 찬성은 아주 조금 뭐 이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네. 했는데 이 아담백 살아있는 사토시로 추정이 되고 언급이 됐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죠. 네. 네, 이 뉴욕 타임즈 기사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이 비트 투자사를 세우려고 했었잖아요. BSTR이라는 그 DAT 기업입니다. 이 상장 계획이 있었는데 전면 수정에 나섰습니다. 이게 어제 공시랑 본인 트위터에 내용을 한번 올렸었고요. 이 BSTR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이제 네. 아담백이 설립한 기업이고 이제 DAT 기업이면서 목표가 비트코인 3만 개를 보유해서 현재 기준으로 뭐 세계 상위권 DAT 기준으로 이런 상위권 기업이 되자는 게 목표였는데 파트너도 막 괜찮습니다. 이제 켄터 피츠제럴드 계열 스펙이었고 CEPO라는 그리고 이제 브랜드 루트니라는 미 상무장관의 아들까지 이제 파트너로 뒀었는데 왜 이게 갑자기 취소가 됐냐? 여기는 이제 타임라인인데 나중에 이거 한번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이유가 있는데 일단 파이프라인이 조금 붕괴됐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좀 추정했었던 그 엔나브도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엔나브 기준이 약간 62% 정도 낮아지는 상황이에요. 예상되는 엔나브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안 되겠다. 지금 엔나브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키리타이즈 네.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상장 시점 기준으로 40%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사실. 그 엄청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해서 이 상황에 DAT 기업이 상장하는 건 굉장히 역효과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최근에 스트레티지 소식들도 계속 영향을 줬으니까 좀 약간 좀 더 좋은 시기를 노리고 상장 계획을 미룬 겁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이유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시기적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비트코인 DAT 돈 벌 수 있는 거 맞냐? 라는 의구심도 맞습니다. 사실 좀 작용을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요게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걸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사줄 사람이 없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좀 안 좋은 뉴스. 어떻게 되냐는 사실 추후 공개이기 때문에 언제 상장이 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네. 가다가 아예 상장이 안 될 수도 아예 있고요. 상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미 지금 파이프로 조달한 10억 달러는 네, 취소가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아쉽네요. 아무튼 뭐 네. 그렇게 됐고. 현재 지금 제가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말을 들었었는데 남편한테 금융 힙스터 증후군이라는 말을 아냐라고 하더라고요. 뭐죠 그게? 비트코인처럼 소외된 이런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네. 이제 금융 힙스터라고 한다. 금융 투자 업계에서도 이 투자자 사이에서도 힙스터라는 게 유행하고 있다. 이런 말을 약간 하더라고요. 조롱인가요, 이거? 아니, 화면을 같이 보시면 이런 네. 밈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조롱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표님. 네. 왜 AI 네, 안 네. 하고 비트코인 안 투자하니? 하고. 뭐 약간 짤을 이런. 하나 가지고 왔는데 같이 네. 보시면 좋을 어떤 것 짤이죠? 같습니다. 네. 아, 네. 예. 이런 귀를 게 막고 있는 게 굉장히 네, 그리고 네. 환자복을 의미심장하네. 노이즈 입고 있어서 좀 캔슬레이션 마음이 하면서. 아픈데 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비트코인으로 만든 거고 원래는 이제 소외된 주식들이나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고 뭐 확장하면 비트코인이나 코인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으로 좋은 소식들 뉴스들 전해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알차게 뭐 금융 힙스터까지 네. 몰랐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넌 말해도 잘 몰라. 네가 코인을 뭘 알아? 네. 다 쓸모가 있어. 막 네. 이러는. 언젠간 올라 막 이러면서 언젠가 올라. 네. 사이클이야. 막 이런. 알겠습니다. 네. 힙스터가 되고 싶지는 않고 저는 돈을 벌고 싶은데 그러게 잘 될지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김재희 편집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